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7월 5일 오늘은 금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최혜병 특검법이 거대 야당 주도로 37일 만에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은 다시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여야 충돌로 오늘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결국 연기가 됐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소식입니다. 사고 운전자 참모 씨가 첫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거듭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을 망쳐 민주당 후보 사퇴 압력을 받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민주당 후보라며 사퇴를 일축했습니다. CNN 방송은 48시간 안에 거취가 결정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 들고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며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본격 휴가 시즌입니다. 자, 오늘부터 열흘간 매일같이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지만요. 휴가는 가야겠죠. 자, 여행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보다 요즘 국내 가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금요일 첫 소식은 여름 휴가 및 주말 근교 여행 꿀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행 전문 신희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행 기자가 픽한 이번 여름 휴가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가장 궁금합니다. 신 기자님은 어디로 여행 가십니까? 제가 가는 곳, 예. 이거는 여기서만 공개할게요. 네. 프레스룸에서만. 네. 저는 템플스테이를 찍었습니다. 템플스테이, 희한하죠? 절. 왜 찍었을까? 예. 궁금하시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에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남을 위한 여행,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한 여행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남을 위한 여행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 기자님 같이 이렇게 방송인들 있죠. 예. 특히나 사람 시청률만 생각하고 시청자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면 가족을 위한 여행,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여행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는 원래 자기를 위한 여행 코스를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엔 자기를 당연하죠. 위한 그래서 거니까. 템플스테이가 대표적인데 이 템플스테이가 고리타분할 것 같잖아요. 네. 아닙니다. 요즘에 테마용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갈 곳은 올해 의정부에 가면 의정부 옆쪽에 양주라는 동네가 있어요. 양주, 거기에 육지 장사는 사찰이 있습니다. 육지 장사. 거기는 뭘 해주냐? 테마형인데 살을 빼줍니다. 아, 절에서 살을 절에서 살을 빼줍니까? 빼죠. 예. 단식형. 그래서 여기 가셔서 살 빼고 고기는 사실은 이제 공양을 해서 밥을 먹잖아요. 보통 굶깁니다. 굶겨서 살을 빼는 겁니까? 사과 주스를 주세요. 그게 디톡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 하면서 한번 즐기면 되고요. 그다음에 야, 나 멀리 가기 싫어 이런 분들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홍대만 가도 돼요. 홍대요? 홍대에 가면은 선월이라는 사찰이 또 있는데 서울 홍대 입구. 홍대 거기 입구 바로 옆입니다. 300m 옆에 보면 Just Be라는 거. 그 약간 뜻이 Be, 이런 예. 거죠. Let it be처럼 야, 그냥 그대로 돌아. 모든 거는 흘러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 가면 홍대가 원래 클럽의 또 메카 아닙니까? 네. 춤추면서 템플스테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골라서 가시고 저는 올해 의정부 옆에 있는 양주로 떠나보겠습니다. 템플스테이 가신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너무 비싸서 해외여행 안 가고 국내로 가신 분들 주변에 좀 많이 계시던데 네. 저렴하고 좀 가족끼리 좀 가기 좋은 곳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족들끼리 갈 때는 두 가지가 고민이 되거든요. 일단은 잘 곳들, 네. 굉장히 바가지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할 것들, 뭘 할까? 내가 두 가지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싼 곳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하는 곳들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호텔, 리조트, 콘도 가서 좀 싸게 가는 방법입니다. 고민하잖아요. 예.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그다음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 공개해 주십시오. 정부가 공개하고 정부가 추천하는 여행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템플스테이 있죠. 예. 요것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밀거든요. 예. 그런 곳들 찍어서 가시면 1박 2일 정도에 7만 원, 1박에 7만 원. 2박 3일에 예. 10만 원 정도. 괜찮죠? 그다음에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자연휴양림이 있어요. 네. 요거는 국립자연휴양림을 찍어서 가시면 되는데 국립자연휴양림. 그렇죠. 이게 200개가 넘게 있는데 맞네요. 사실은 성수기 때는 미리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지금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런 게 오판이죠. 우리는 뒤집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제가 이삭줍기라 그러는데 네. 취소분이 항상 나옵니다. 비가 오잖아요. 장마철이잖아요. 예. 취소가 많이 되거든요. 그럴 때 전화를 하세요. 거기에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전화로 전화하시고 예. 항상 물어보세요. 아니면 거기 홈페이지에 일정표대로 보면
빈 날이 나옵니다. 지소분. 그런 것들을 이삭줍기에서 가시면 자연휴양림도 이쁘게 즐길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정부에서 믿은 곳 중에 촌캉스 많아요. 예전 같으면 팜스테이라고 하는 것들. 촌캉스. 네, 이런 거는 두당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오.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되게 쌉니다. 체험거리도 많고. 농촌 바캉스, 촌캉스. 농촌 바캉스, 촌캉스. 아하. 그다음에 어촌 바캉스도 있어요. 해양수산부가 믿은데 이런 것들은 어캉스입니까 그거? 어캉스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낚시나 어촌 체험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요것도 한 1박 2일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2박 3일도 그 정도 가격이니까 이런 것들 가족끼리 가셔서 진짜 정말 몰리는 데 가지 말고 한 번쯤은 좀 색다른 체험으로 하시면 좋고요. 네. 숙박은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 네. 할 것들 있죠. 예. 할 것들도 중요한데 매일 그보다 먼저. 할 것. 촌캉스 어디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촌캉스는 제가 찍어드릴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라에서 찍는 거 말고 제가 좋아하는 코스 가깝고 양평 쪽에 가면 양평. 수미마을이라고 있어요. 수미마을. 수미마을. 김수미 씨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거 아닙니까? 예. 물숫자에다가 쌀미자 써가지고 물이 좋고 쌀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수미마을 쪽에서 팜스테이 그러니까 촌캉스를 하는데 여기 옛날에 가면 시골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있죠. 네. 트랙트 타고 달리기. 오. 그다음에 계곡에서 뗏목 타기. 뭐 이런 것들. 뗏목도 그냥 타는 게 아니고 떨어뜨리기 대회 같은 거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다음에 미끄럼틀. 비 올 때 있죠. 특히나 지금처럼 비 올 때는 물 미끄럼틀을 타고 물속으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뭐 그다음에 워터파크네요. 그렇죠. 예. 워터파크급이죠. 네. 그다음에 신론리 외갓집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신론리. 여기는 양평의 신론리인데 요거는 청운면 쪽이거든요. 아까 거기는 단월면 쪽이고 수미마을은 경기 양평 말씀하시는 양평 겁니다. 쪽으로 예. 가시면 그 청운면 쪽에는 외갓집 체험. 우리 또 추억과 낭만의 포인트가 사실 여름 휴가의 외갓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갓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많이 하는데 외갓집 가면 예전에 제 어릴 때는 수박살이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거를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체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을 수박값을 지불을 좀 하시고 네. 1인당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하시고 수박서리 하는 거 지키죠. 돈 내고 소리를 하는 거죠. 소리를 하는 예. 거죠. 그래서 한 두서너 요즘 수박값 많이 올랐잖아요. 두서너 개 따면은 그 가격이 차잖아요. 그래 못 하게끔 이렇게 해서 조절하고 그다음에 산삼을 백숙 많이 먹잖아요. 외갓집 예. 가서 산삼을 바로 캐 가지고 그다음에 백숙을 해서 먹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외갓집 체험을 하면서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총캉스로 즐기시면 돼요. 경기 양평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진짜 할 것들. 이제 할 것들 좀 찍어드릴게요. 이게 네. 저희 매일경제에서 한국관광 데이터 랩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싸게 즐길 것 중에 여름휴가 때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대표적으로 해양 액티비티를 하겠죠. 해양? 바닷가 예.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 해양 액티비티 중에 많이 즐기는 게 뭐냐면 다이빙하고 그다음에 서핑, 요트를 즐겨요. 그래서 제가 메카를 찍어드릴게요. 요거는 가격도 얼마 안 해요. 이게 시간당 한 5만 원 선. 그 정도밖에 안 하는데 다이빙의 메카는 장호항이라고 써요. 삼척에 가시면. 삼척. 장호항. 강원 삼척. 이게 물이 워낙 맑아서 투명 카약도 타고 스킨 다이빙처럼 가볍게 물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요런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서핑의 메카는 3대가 있어요. 양양 아시잖아요. 우리 국기장. 양양 워낙 유명하니까. 그다음에 요즘 많이 떴어요. 예, 요즘에 포항이 완전 힙하죠. 포항이요? 여기에 영일 만에 석유가 나와가지고 난리잖아요 지금. 거기에 가시면 여기 용한리라고 있어요. 요 용한리 쪽에 해수욕장에 가면 서핑 유명하고요. 진짜 많이들 가는 데가 대표적으로 부산의 송정입니다. 송정. 송정이 요즘에 송정해변. 예. 송정해변 쪽으로 가서 그 송정은 해운대하고 요즘에 이어져 가지고 거기에 블루라인 파크라는 열차가 하나 생겼어요. 바다 위를 달려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쌍으로 좀 즐기시고 나오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트의 메카는 뭐니 해도 부산이죠. 그렇죠. 해운대하고 광안리까지 가는데 이 요트의 검색량을 봤더니 SNS의 한 70%가 부산 그리고 광안리하고 해운대 수영마을 찍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알아두시고 즐기시면 되겠죠. 근데 요트는 좀 비싸지 않습니까? 요트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예. 요트도 가격이 시간당 1인 기준 5만 원 선이에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판이죠. 가봐서 즐기시면 싸게 즐길 수 있다. 알겠습니다. 생각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반려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네. 반려동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여행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위해서 요즘에 사실 뭐 애들 키워봐야 소용이 없죠. 부부장도 있지만 네 소용이 없죠. 그래서 많이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데 우리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 나라에서
아예 댕댕이 코스를 만들어 두고 있어요. 댕댕이 코스. 네, 8월 말까지 해가지고 우리 여행 같이 가게, 여행 가게의 개자가 댕댕이 개자예요. 어이가 아니라 아이. 아이로 예. 해서 그 프로그램 만들었고 있는데 요거를 패키지 형태로 제시를 하고요. 한 30% 정도 싸게끔 해주고 예. 대표적인 코스들이 이렇습니다. 댕수욕장 있어요. 아, 댕수욕장이. 예, 해수욕장 말고 댕댕이와 함께 가는 수영장. 예. 여기가 경남 거제 가시면 명사 해수욕장도 있고 그다음에 보령 머드 축제 열리는 대천 해수욕장. 유명하죠. 그 두 군데가 쌍포로 댕댕이와 함께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거. 와, 지금 화면에 저 개들이 지금 막 바다 위를 달리죠. 네. 저희 가시면 깜짝 놀라는데 진짜 개팔자가 쌍팔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수영을 하네요, 댕댕이. 수영도 하죠. 저거는 구명조끼를 입고 하게끔 수영 유도를 하고. 구명조끼를- 저 입고 있죠, 예. 쟤들. 네, 저렇게 하게끔 하고요. 대신에 맹견들로 분류되는 5종의 개들 있죠. 개들을 못 데려갑니다. 맹견들은 안 된다. 맹견들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시면 목줄 꼭 하고. 음.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배변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댕댕이님들이. 네. 그래서 그거는 치워주잖아요. 네. 자기가 치워주면 그거를 상품권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챙기시고 이용을 하시면 재밌게 놀 수 있고요. 댕수욕장 말고도 요즘에 이런 것도 합니다. 제가 아까 템플스테이 간다 그랬잖아요. 네. 댕플스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템플스테이도 개들하고 같이 가요. 예. 개팔자가 진짜 좋습니다. 어디입니까, 댕? 댕플스테이 말이 하는 데가 부산에 가면 홍법사라고 있고요. 몇 군데 미륵사, 충청도 쪽에는 미륵사 있고 이렇게 해서 템플스테이.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 댕댕이랑 도닦고 네. 다양한 체험들. 댕댕이가 도도 닦습니다. 자신을 찾으러 갔는데 댕댕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네. 수도 있지만 재밌게 저렇게 즐기시고 나오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요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트도 댕댕이하고 탑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포항 쪽에 가시면 요트를 아예 댕댕이와 타게끔 댕댕이 추가 요금 있습니까? 추가요금 있죠, 당연히. 약간 가격이 올라갑니다. 숙박도 사실은 댕댕이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럼 일반 기준 더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비싸지만 댕댕이와 즐기는데 자식은 필요 없지만 네. 우리 댕댕이랑 즐기자. 이런 걸로 가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죠. 네. 저희가 지금 질문거리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 네네네. 다음에 제가 한번 모시고 다시 한번 여행지 한번 알겠습니다. 여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관련해서 장가의 기자랑 장 기자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이 TV 토론 이후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데 네. 이 TV 토론 망쳤다고 뭐 후보 사퇴까지 받는 모습 생경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 80 넘었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942년생인데요. 바로 우리 나이로 하면 83살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한 번 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임기 말에는 거의 90세를 바라보게 되죠. 물론 이 나이가 드는 만큼 지혜와 경험은 늘 수 있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운영하기에는 사실 총기나 이 빠른 판단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후보의 거센 공격을 좀 멍하니 쳐다본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잠시 보시죠. I just won 2 club championships. To do that, you have to be quite smart and you have to be able to hit the ball a long way. He can't hit a ball 50 yards. You can see he is 6'5" and only 223 pounds. I told you before, I'm happy to play golf if you carry your own bag.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the total initiative relative to what we can do with more border patrol and more asylum officers. President Trump? I really don't know what he said at the end of that sentenc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자신이 무슨 얘기했는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말했죠. 이 TV 토론 이후 이 후보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뉴욕타임스에서는 바이든 41%, 트럼프 49%로 결과가 나왔는데 원래는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8%포인트로 격차가 났습니다. 특히나 무당층에서도 79%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우려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TV 토론 이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 바이든은 고령인 점을 감안한 건지 저녁 8시 이후에 행사는 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또 말들이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한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젊어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
새 리더가 나와서 이 트럼프 후보에 맞서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좀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한 의원들은 벌써 3명이나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빨리 이런 논란을 좀 불식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대책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오후 8시 이후의 행사는 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동안 일정을 강행해서 이제는 좀 잘 쉬면 대선 완주에 문제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겠지만 네. 오후 8시 이후에 일정을 잡지 않겠다는 대목에서 논란이 커진 거죠. 자, 당장 9월에 예정된 다음 TV 토론 오후 9시에 열리고요. 어허. 또 SNS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나 아니면 북한 김정은에게 이거 아주 좋은 정보가 되겠다. 중국이 미국에 침공을 한다면 오후 8시 10분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글까지 잇따랐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어쨌든 이 굉장히 공세를 잘 펴는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에 대해서 잠잠한데 이걸 뭐 내심 바이든이 그대로 나와줬으면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면 그야말로 땡큐인데요. 땡큐, 예. 네, 자신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 트럼프 후보도 1946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79살이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불과 4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만약에 이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고령이니까 후보 나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친다면 자신 역시 이 고령 공격을 상대 당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원래 거칠고 공격적인 트럼프의 성격과는 다르게 바이든이 자신과 경쟁 상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산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도 좀 자신이 불리한 걸 안다. 뭐 나이 리스크 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럼 민주당 바이든 대안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다른 쟁쟁한 후보들이 나오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유력한 후보로 현재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이 대선에 나올 때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 경쟁 상대였거든요. 그 경선에서. 그래서 그만큼 이 해리스 부통령이 굉장히 쟁쟁했는데 트럼프 후보는 벌써부터 해리스 후보가 아주 나쁘다, 한심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아하, 있고요. 예.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미셸 오바마도 현재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조사에 따르면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50%의 지지로 39%에 그치는 트럼프 후보를 앞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판을 아예 흔들 수 있는 다크호스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일단 바이든은 버티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현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자신이 실수를 좀 하긴 했지만 이 90분짜리 토론이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자신의 좀 국정 운영을 봐달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끄떡없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8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내일 오전 10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때 미국 ABC 뉴스와 심층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이든은 건강이라든지 인지력 논란이라든지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인터뷰가 미국에서는 이 프라임 타임인 금요일 8시에 방송이 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거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자랑이었습니다. 장 기자 잠시 뒤에 또 보죠. 네. 네, 이번엔 조용할 날이 없는 시끌시끌한 국회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국회였는데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에 국민의힘 의원들 집단 반발에 최혜병 특검법 표결에 결국 어제 22대 국회 개원식까지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회 현재 상황 어떤지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자, 22대 국회가 원구성과 상임위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개원식까지 전부 파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은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여야가 본격적으로 충돌한 시점은 어제 특검법 통과 저지를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이 나서 중단한 순간이었는데 먼저 보고 오시죠. 과정의 논의를 토론을 살펴보면 중지하겠습니다. 저를 행정부 속으로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당 의원 대부분은 투표를 거부한 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최혜병 특검법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개원식 불참을 통보하고 대통령실에도 불참을 요청하자 곧이어 국회의장은 개원식을 연기하겠다는 공지를 띄웠는데요. 일단 날짜를 바꿔 헌정사 최초로 반쪽 개원식이 열리는 것만은 막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 이전에는 개원식을 치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역대 최장 연기 기록을 넘겨 오는 17일 재헌절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검사들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자, 이게 좀 무리하다고 해서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섰다, 이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사위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는 것이지 아직 이 탄핵안을 통과시킨 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이 탄핵 사유가 루머 수준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론이 악화되자 이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현 검사를 탄핵하겠다며 일명 민원실 대변 의혹을 근거로 들었죠. 오늘 박 검사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의원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자, 싸우는 것도 좀 화해도 해야 되는데, 숨도 좀 골라야 되는데 계속 싸우는 거 보면은 여기가 서로 안 볼 것처럼 끝장 싸움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 정치는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아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의 문자 무시 의혹 논란, 이 갈등 얘기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한번 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저녁 방송을 통해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인 지난 1월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과 관련 그 문자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이 보시는 화면처럼 나왔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려는데 한 후보가 문자를 읽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했다, 이런 내용인데 한동훈 캠프 측에서 즉각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오늘까지 그 논란, 갈등,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변호 의사님, 일단 총선 앞두고 한 후보하고 윤 대통령 갈등, 뭐 윤한 갈등,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었는데, 자, 이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연장선상에서 윤한 갈등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캠프 쪽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예. 하는 게 아니고요. 문자를 받은 거는 이제 맞고요. 네. 다만 이제 문자 전문을 공개한 건 아니고 좀 저 재구성했다. 부적절한 부분을 이렇게 뺐고요. 재구성했다. 예, 핵심만 이제 그 했거든요. 예. 아마 한동훈 위원장 캠프에서는 네. 뭐냐면 이제 그 사과는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본인이 이제 그 사과를 하라 마라 이렇게 요구할 입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사과하든지 말든지 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도 이게 문자를 보냈는데 좀 이제 답이라도 해줘서 이거는 제가 개입하기 부적절합니다. 예. 그냥 이제 그 대통령실 알아 하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요. 예, 그렇게 답이라도 좀 해줬으면 네. 이런 이제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아마 그때 아무 답도 없이 읽고 나서 씹어버린 이걸 이제 1, 10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속칭으로요. 예, 속칭 좀 이게 배신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오갔다는 것 자체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런 이제 문자가 왔다는 건 옛날부터 소문이 있었어요. 예. 어쨌든 소문이 좀 사실로 드러난 모습인데,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어떤 불화설이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난 1월이었지 않습니까? 서천 화재 현장에서 뭐 90도의 폴더 인사도 하면서 좀 갈등 봉합됐다고 했었는데, 그런 갈등들이 어떤 이 문자 의혹, 뭐 무시 의혹이죠. 이것도 연관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갈등의 하나 원인이고요. 가장 큰 갈등은 아마 이제 그 공천 갈등일 겁니다. 대통령실이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공천에 관여 못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니까 네. 대통령하고 이제 좀 호흡이 맞는 분들 공천할 수 있거든요. 공감을 이룬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공천은 이제 당이 한다. 이렇게 딱 잘라버렸죠. 그런 게 더 큰 갈등의 원인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조금 전에요. 오늘 아침입니다. 한동훈 후보죠.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저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요.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게 뭐 재구성했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당의 화합을 이끌어야 하고 그런 당대표가 되고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 분란을 일으킬 만한 추측이나 가정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의 오늘 오전 발언, 관련 발언이었고요.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 공적인 통로를 하라고 했다,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안 하려고 했다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을 얘기했습니다. 하필 왜 이 당대표 선거 앞둔 이 시점에 이게 나왔냐, 배신자 프레임 씌우라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사건은 메시지 논란이라고 하죠. 이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이분이 어쨌든 본인이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사과를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연히 당과 상의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본인의 말들처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 말은 아니지만 김교환 논설위원이 했던 말처럼 따진다고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읽고 답장이 없다고 하면 아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참모들과 상의해가지고 대통령실이 사과를 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도 응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 검찰 조사에 응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간략하게 사과한다라고 말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지적 사항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동훈 후보 측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 측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메시지의 내용이 맞다고 하면 한동훈 후보는 국민들과 당원들과 총선에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게 사과하고 당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돼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제대로 진행이 돼서 국민들께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108석보다는 많은 의석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 후보의 총선 참패의 어떤 책임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 발언 하나로 인해서 총선 결과가 좋으면 바뀔 수도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또 대통령도 같이 사과를 했다면 총선에 판이 뒤집어졌을 내용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계속 유지가 돼서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한동훈 후보가 말했듯이 왜 이 시점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가? 그것은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그 얘기에 대해서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격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원희룡 후보가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나와서 정책이라든가 비전보다는 처음에는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묻고 그다음엔 능력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마지막에는 배신자론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앞단에 있었던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가 장문의 문자를 메시지를 한동훈 후보에게 보내서 상의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것을 쉽게 말해서 익십을 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커져서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한동훈 후보나 원희룡 후보 둘 중 누가 되어도 국민의힘은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서정호 변호사께 좀 이어서 질문 드리자면은 이어서입니다. 이 총선 결과가 이 대국민사가 있었더라면 바뀌었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과 교감이 이루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대국민사과를 안 한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이제 뭐 총선 결과는 이제 그 검증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역사에 이제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과 하나로 이게 뭐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저는 검증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 자꾸 이게 과거를 가지고 과거 지난 걸요 이렇게 갈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그때 사과는 이제 뭐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좀 이게 답변해서 협의는 해볼 수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영부인하고 위원장이 뭐 사적인 관계도 있지만 또 이제 영부인이 또 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전적으로 사적 빚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때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뭐 사과할 건 하고 이랬으면 이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교롭게 이 시점에서 이 문자 무시 의혹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갈등이 쉽게 풀리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마침 어제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어제 한 행사장입니다. 104일 만에 만나서 악수까지 했습니다. 자, 어떤 표정, 뭐 눈빛이었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 갑자기 하려면 사례가 됩니다. 지금 꼭 불교. 뜨거운 박수로 대통령님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 자,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빛, 표정,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이렇게 시선을 약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제 뭐 보기에 따라 다른데 네. 뭐 아무리 뭐 감정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공적인 자리에서 또 카메라가 당연히 보이고 있는데 두 분께서 뭐 인상 쓰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게 속내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앞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메시지 논란이 진실이라면 이 진실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정말 진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얼마나 한동훈 후보에게 서운하겠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도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알려진 걸 보면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뭐 해외를 갔다 오면 대통령 되기 전에 예. 검사 시절일 때 아니 그 한동훈 후보의 넥타이까지 사가지고 와서 챙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뭐 형수님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또 사적인 관계도 있고 또 공적으로도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는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었고 하지만 사실 김건희 여사는 공적인 지위는 사실 애매하고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어떤 논란이 진실로 드러났고 진실로 드러난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있었던 건 같다. 하지만 그 지금 공개된 메시지가 재구성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대통령실에서 이 메시지의 전반을 제대로 다 공개를 해서 국민들과 당원들께 평가받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진실로 드러난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소 변호사님 이 어제 이 장면 보면 조금 전에 장면 보면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를 유일하게 윤 대통령한테 안 했고 옆에 있던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 직접 만나서 인사를 하고 당대표 후보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 이후에 처음 만난 것. 약간 인사를 한 다음에 한 위원장이 약간 머쓱해하는 표정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그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요 상당히 그 한박 웃음을 짓고요 예. 화기애애하게 이제 그 인사 나누고도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웃으면서.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은 잠깐 악수하고 바로 이제 다른 방향 먼 산을 시선을 좀 돌리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너무 또 저는 확대 해석하는 것도 이게 반대입니다. 네. 대통령은 이제 그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예. 세 분 다 웃으며 악수한 거 아닙니까? 조금의 그 뉘앙스 차이는 있는데 예. 그런데서 너무 이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마치 이게 아직 앙금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이 발언 놓고 굉장히 SNS에 많은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계속해서 두 사람이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제죠.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서 맞붙은 바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윤석열 정부를 만든 청윤입니다. 창업을 한 청윤이에요. 업그레이드 당 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업윤 당 대표가 될 겁니다. 한동훈에게 윤석열이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때도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세우는 게 최상의 경험도 살리고 어떤 인기도 살리는 방법이다. 그랬다면 과연 총선 결과가 이랬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참죠. 네. 그런데 이 말씀 드리죠. 원희룡 후보 역시 전국선거의 공동선대위원장이셨고요. 네, 원희룡 후보의 공세에 한동훈 후보는 제가 참죠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가정입니다. 이것도 가정을 전제로 원희룡 후보가 얘기를 한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역사의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만약에 원희룡 비대위원장이라 해도 이겼다는 게 보장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제 뭐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동훈 위원장도 그래요. 굳이 뭐 원희룡도 공동위원장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게 더 설득이 있지 않을까? 참죠보다는 예, 참으면서 이게 역공을 하잖아요. 네. 원희룡 당신도 이게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왜 그러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그 말보다는 차라리 이게 제 책임이, 제 때문에 이게 선거 패배 책임이 제일 큽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러는 게 더 아마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저기 굉장히 이 네 후보 그리고 특히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가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는 모양새인데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오늘 서약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계속 난타전을 벌이니까 당에서 서약설 자리 가지면서 좀 자제를 시키려고 오늘 오후에 네 후보가 모인다고 하는데 좀 이제 앞으로 괜찮아지겠습니까? 네, 절대 괜찮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당에서 뭐 사실 서약서를 만들 만큼 저는 공방이 세진 것도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양당의 전당대회를 봤을 때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갈등의 수준이 높았던 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사실 그렇게 갈등이 역대 최고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 갈등의 내용이 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한동훈 후보도 그렇습니다.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참는다고 했으면 좀 끝까지 참았으면 좋겠어요. 꼭 끝에 사족을 달아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요. 본인이 당대표가 돼서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야, 이것은 정말로 누가 공감을 해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인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으면 인천 계양에서는 왜 이재명 후보에게 졌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졌을 때도 내용상으로 1, 2% 박빙으로 졌으면 인정을 해줄 수가 있지만 그 전에 후보하고 별 차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원희룡 후보의 내가 비대위원장이었으면 선거의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안팎에서 공감받기 어려운 것이다. 저는 이런 평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약식에서 네 사람 만난다고 하니까 악수를 하면서 좀 잘 지낼지 아니면 또 거기서 싸울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사고 운전자 첫 조사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요. 숨진 희생자 9명의 발인도 차례로 엄수가 됐습니다. 먼저 노하린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를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시간. 나란히 선 두 딸이 영정사진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리고 유족들은 간신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서울시청 청사운영팀장으로 재직한 김인병 씨의 동료들은 경례를 하며 고인과 마지막 출근길을 함께했습니다. 서울시청 세무과 직원으로 촉망받던 30대 윤모 씨의 동료들도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생전 고인을 기억했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오열합니다. 저희 형이 너무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행원으로 재직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지만 축하 회식 자리에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박모 씨의 동료들도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아들의 죽음에 노모는 운구 차량을 붙잡고 하염없이 쓰다듬습니다. 어제 오전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희생자 9명의 발인식이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한 유족과 지인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장가희 기자 다시 왔군요. 경찰이 어제 병원에 입원한 사고 운전자를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직접 조사를 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밟았는데 딱딱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에 역주행인지 몰랐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도 거듭 주장을 했고요. 어제 남대문 경찰서가 서울대병원에 이 수사관을 보내서 방문 조사를 했는데 사고가 난 지 3일 만이었습니다. 지금 운전자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이거든요. 네. 약 2시간의 조사가 있었고 차 씨는 운전 미숙이나 과실이 아닌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굉장히 딱딱했다. 그리고 역주행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자신의 운전 조작과는 무관한 주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앞서서 차 씨는 사고 직후 동료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이거 급발진이야 형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 또 동승자인 아내도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더라 이렇게 경찰에게 진술을 했었거든요. 우선은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 변호사님, 딱 어제 들은 생각은 어떤 병원 가서 조사를 했는데 뭐 갈비뼈가 좀 부러졌다고 하지만 이 보통 체포영장을 보통 발부를 한다고 보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기각이 됐다고 해요. 예, 뭐 많이 그렇습니다. 다쳐서 그런 건가요, 피의자가? 이 사건 사고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임은 분명합니다. 16명의 사상자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 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네.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성이라든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영장을 통한 강제 수사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가해 운전자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경찰이 인근에서 이제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도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 예,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다시 운전자 진술 얘기로 좀 들어가면은 브레이크가 딱딱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급발진 주장하는 분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사고 기록 장치에는 브레이크가 밟힌 기록이 없다.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다고 일단 나왔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얼마 전에 나온 1차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사고 기록 장치에 가속 페달이 작동되었고 그다음에 현장 CCTV나 주변 차량 뭐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봤을 때 예.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스키드 마크가 없다라는 이유로 1차적으로는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시피 지금 이 자동 기록 사고 기록 장치라는 것도 이제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운전자가 실수를 했음에도 그 실수를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고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제 차량 및 기계 결함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수뿐만 아니라 이제 저 권위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도 협조를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네. 그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쨌든 보면 이 팩트만 보면은 사고 기록에는 가속을 한 것으로 나오나 브레이크 밟은 기록은 없다라고 나오면은 운전자가 이 착각한 거 아니야라고 좀 많은 분들이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가해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동료에게 이거 급발진이야라고 장가희 기자가 설명해줬는데 이 언론 보도 보면 막상 경찰한테는 죽을 듯한 통증을 느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현장에서 음주 측정도 제대로 못했다 하거든요. 말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지금 모양새가 네,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최초에 경찰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현장에서는 이제 가해 운전자가 가슴에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호흡에 어려움을 표현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선 측정하지 못했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1시간 반 정도 후에 음주 측정을 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병원 가서 했다. 예, 그렇죠. 근데 이 사건 사고가 매우 피해도 극심했고 중대한 사고였고 그리고 가해 운전자에게도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찰 쪽에서도 현장에서는 이 음주 측정을 강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 가해 운전자가 현장에서 충분히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였다는 점이 여러 진술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경찰에서 이 부분을 최초부터 밝히지 않고 숨기려 했던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매우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스키드 마크 있다 없다, 문제 출정 현장에서 했다 안 했다, 경찰 말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발언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바라보는 국민들도 좀 혼란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원인 규명 얘기는 잠시 좀 미뤄두고 우리 곁을 떠났던 분들의 마지막 모습 저희가 한번 리포트도 봤지만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예,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많은 분들이 곁을 떠난 모습 보고서 많이 우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쨌든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료였던 분들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안타까워하고 뭐 가슴 먹먹하고 오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유족들 또는 이제 피해자들의 지인들의 슬픔들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밖에 이제 경험을 할 수 없었는데요. 예.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하려도 이 그분들의 이 슬픔과 아픔은 제가 뭐 상상조차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정말 아쉬운 점이 이 가해 운전자가 뭐 급발진이든 어찌 됐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뭐 급발진이다 이런 변명의 얘기보다는 네. 먼저 애도를 표하고 그리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가 기자, 좀 화면에 나왔다시피 많은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도왔다 이런 뭐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뭐 당시 119에 여러 가지 신고가 좀 들어왔었고 심지어는 뭐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시민들 뒤늦게 좀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시민들이 대단한 게요.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가 벌어진 1일 밤 9시 27분부터 9시 42분까지 총 14건의 119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첫 신고자는 시청역 사거리에서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승용차끼리 박은 사고로 처음에는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운전자가 차로 보행자들을 들이받기까지 굉장히 찰나의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자초지종은 모르겠고 일단은 빨리 전화로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후에 27초 뒤에 검은색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 이런 신고가 또 접수가 돼서 참사의 윤곽이 하나 둘씩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목격된 사상자 수 이때부터 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사상자들을 세는 목소리까지 119 신고에 모두 녹음이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사상자들을 도왔는데요. 자, 한 신고자는 혹시 환자에게 지금 좀 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119 상황실에서 요청을 하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면서 조치를 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추모 공간에 일부 조롱글을 올린 사람들이 있어서 어제가 저희가 좀 다룬 바 있는데 이 중 한 여성이 특정됐다고 합니다. 난 희생자와 13년 지기 동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을 알고 보니까 희생자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이렇게 밝혀졌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여성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면 예. 너네 명복을 빌어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음 생을 응원해라고 적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 예. 이 글을 쓴 여성이 사실 특정이 됐는데 해당 여성은 자신이 이번에 사망한 이 30대 사망자 2명의 13년 지기 친구다라고 처음에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의 이 30대라고 했지만 30대 분들도 다 나이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 여성 어쩌다가 이런 글을 남겼을까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현장에 있던 한 신문 기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문 기자에게 종이를 빌려서 해당 글을 직접 그 자리에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술이 소주였다라면서 현장에 있던 기자에게 편의점에서 소주 좀 사주세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쓴 글이 확산이 되고 논란이 되니까 그제서야 사실은 저는 희생자들의 지인이 아니고 제 주변에도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추모 공간을 방문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좀 황당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사람이 싶은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롱글 또 다른 조롱글이 있었죠. 무슨 주스가 되어버린 참 황당한 말을 적어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20대였다고 하는데 경찰에 조금 전에 자진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부분들 처벌이 됩니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뭐 모욕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명예훼손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이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욕죄다. 예.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현재 이제 망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는 이제 사자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자 명예훼손죄. 사자 명예훼손. 예, 명예훼손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자 모욕죄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와 같은 표현을 이제 망인에 대한 사자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제 망인이 아닌 이제 뭐 유족들에 대한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족들의 반응도 사실 궁금한데 유족들한테는 어떤 좀 뭐랄까요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경찰 쪽이나 아니면 그 부분은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부분이지만 사실 유족들도 그래도 이런 행위가 있고 그리고 이런 행위를 만약에 처벌을 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알려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경찰 쪽에서 알아서 잘 이제 망인들의 상태를 고려해서 유족들의 상태를 고려해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제였죠. 시청역 참사 이틀 만에 국립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했었다. 이 고령의 택시 운전자였는데 뭐 마약 간이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이 사고를 잠시 짚어보면 택시 한 대가 차량 4대 그리고 보행자 3명을 쳐서요. 그중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맥박이 겨우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70대 택시 기사 마약 간이 검사하니까 진통제인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택시 기사는 경찰에 지병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처방받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 택시 기사가 복용 중인 약물에는 진통제 성분이 소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실 마약 간이 검사는 결과는 빨리 도출이 되지만 감기약을 복용해도 뭐 앞현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국과수의 머리카락이나 소변 등을 통해서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42명이 검거됐습니다. 지난해 약물에 취한 채 보행자를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기억하시죠? 어제 서울경찰청은 그에게 마약을 공급한 의사를 비롯해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총 42명을 마약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각서를 받고 외상도 해주며 하루 10번까지도 마약을 투약해줬다는데요. 약물에 중독된 내원자들은 마약으로 경련을 일으키는가 하면 투약을 부탁하듯 간곡하게 비는 모습도 보입니다. 의사 염 씨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애토미데이트 투약으로 무려 4년 동안 12억 원을 벌어들였고요. 그동안 44,100ml, 무려 8,900여 차례나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애토미데이트는 전문 의약품으로 지정돼 투약자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는데요. 경찰은 애토미데이트는 마약류 대용으로도 쓰이고 있어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사소한 일로 일행과 다투는 일이 있죠. 그런데 여기 영상 속의 두 커플은요. 에베레스트 산을 여행하는 도중 정말 별거 아닌 일로 난투극까지 벌였는데요. 바로 더 나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으려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 중국 국적의 두 커플, 처음엔 사진 찍기 좋은 각도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 나눴다는데요. 그러다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두 커플 간 다툼이 발생했고 결국엔 몸싸움으로 번져 남성 2명은 서로의 머리채를 쥐고 바닥에 뒹굴기까지 합니다. 결국 근처에 있던 에베레스트 국경 경찰이 만류하고서야 커플의 싸움은 끝날 수 있었다고요. 현재 이들은 구금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 다 시킨다며 비판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